안녕하세요. 시 쓰는 배우 조종아입니다. 오늘 책 읽는 배우 네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읽어드릴 책은 언제 들어도 좋은 말, 이석원 이야기 산문집입니다. 이석원 작가님은 그 언니대 이발관의 그 뮤지션이시기도 하시고 유명한 책인 보통의 존재의 저자이시기도 하시죠. 개인적으로 보통의 존재를 너무 재밌게 읽었지만 오늘은 조금은 다른 책을 가지고 왔습니다. 앞에 1편, 2편, 3편 책을 읽어드리면서 좀 어떻게 짧으면서도 좋은 구문이 많은 책을 고를까 고민을 좀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름 생각하면서 고르고 있으니까 최대한 좋은 책에 좋은 이야기, 좋은 글들을 전달해 드리려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사실 이 이석원 이야기 산문집 같은 경우는 이야기가 말 그대로 이어져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중간부터 읽거나 그러면 아마 이야기 전달에 문제가 생길 거예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책 중간중간에 있는 그 보라색 글씨로 쓰여진 구문들이나 짧은 글이 굉장히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그 구문들을 제가 책장을 넘기면서 고르고 골라서 읽어드리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거두절미하고 한번 읽어볼까요? 금지산자,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는 사람으로서 법원으로부터 금지산의 선고를 받은 사람. 심신상실이라 함은 기본적인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 법률학상의 개념으로 나는 뭔가 일을 하기 시작하면 다른 건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바보가 된다. 다시 말해 지금처럼 글을 쓸 때 난 단순히 마음이 얇아지는 정도가 아니라 일상의 모든 판단력이 거의 금치산자 수준으로 떨어지고 자신감은 제로가 되며 외모 또한 그나마 볼 것 없는 본판에서 정확히 반의 반 토막이 나버린다. 한마디로 어떤 여자도 좋아할 수 없는 무매력의 남자가 되는 것이다. 그런데도 내가 그 잘나고 예쁘기까지 하다는 의사 양반을 만나러 나간 이유는 단지 호기심 때문이었다. 사실 이 부분은 글의 원래 내용과 관련 있는 부분이지만 앞에 스타트기 때문에 읽었습니다. 마음, 홀씨처럼 둥둥 떠다니다 예기치 못한 곳에 떨어져 피어나는 것. 누군가 물을 주면 이윽고 꽃이 되고 나무가 되어 그렇게 뿌리 내려 가는 것. 이름, 오래전 제가 살던 동네에 세련의 극치라는 이름의 옷가게가 있었어요. 당연히 그곳의 옷들은 세련되지 않았고 얼마 안 가 망하고 말았죠. 저는 이름 짓는 일을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이름이란 그 대상을 나타내 줄 뿐만 아니라 첫인상으로 작용함은 물론 이후로도 하나의 이미지가 되어 선입견으로 두고두고 작용하는 말할 것 없이 중요한 것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름을 지을 때 자기가 드러내고 싶은 바를 직접적으로 담는 경우가 있는데 별로 좋지 않은 방법입니다. 정말 세련된 브랜드는 세련이라는 두 글자가 광고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죠. 고급이란 말도 마찬가지예요. 최고급 어쩌고 하면서 구구하게 수사를 늘어놓는 건 오직 최고급이 아닌 브랜드들 뿐이죠. 저의 이름은 이석원입니다. 저는 일생 동안 이 이름이 별로였습니다. 무엇보다 평범했고 흔하며 포스가 없다는 이유에서였죠. 전 이름이 주는 느낌이 그 사람의 능력이나 성공 여부에 꽤나 연관이 있다고 생각하는 편으로 예를 들어 배철수가 박철수였다면 봉준호가 이준호였다면 뭔가 이름에서 풍기던 오라가 상당히 감소하지 않나요? 그런 이유로 전 평범했던 제 이름을 그다지 내켜주지 않았죠. 그러던 어느 날 어떤 사람의 한마디가 저의 생각을 바꿔주었어요. 내가 사랑했던 사람이었죠. 그 사람이 제게 말했어요. 난 당신의 이름이 좋다고. 당신 같은 이름을 가진 사람을 만나보고 싶었다고. 이름이란 과연 그것을 부르는 사람, 즉 타인에 의해서 그 가치가 완성되는 것이더군요. 사랑하는 사람이 내 이름을 애정어리게 불러주었을 때 무려 30여 년간이나 탐탁지 않아 했던 이름을 비로소 나 스스로도 좋아할 수 있게 되었으니 말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이름이 불려질 때
약간은 기분 좋은 쾌감을 느낍니다. 세상이 나라는 사람의 존재를 인식하고 필요로 하기 때문이겠죠? 초등학교 4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 따뜻하게 내 이름을 불러주던 순간은 아직도 잊히지 않네요. 이석원. 그 선생님의 이름은 조영희 선생님. 저는 그때 3반이었죠. 왜 중요한 약속만 잡히면 얼굴에 뭐가 나냐고? 내일이 소개팅인데 자기 전에 떡볶이 먹고 빵 먹고 그런 이쁜 짓을 하니까 뭐가 나지. 친밀감. 좋아하는 것보단 싫어하는 게 비슷할 때 더욱 강하게 드는 것. 예쁜 말은 예쁜 마음에서 나오고 예쁜 마음은 유순한 생활에서 비롯된다. 우리는 피차 평탄하고 순한 시간들을 보내온 사람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서로 예의를 갖춘 말과 몸가짐으로 공감 어린 시간을 보냈다. 그녀가 살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그래서 듣기 싫었던 말은 여자라서 그래 라는 말이었다고 한다. 생각해보면 누군가의 말과 생각과 행동이, 심지어 사랑까지도 그 사람 고유의 판단과 개성에 의한 것이 아니라 어떤 현상의 하나로 해석되거나 혹은 생물학적 특성에 의해 비롯된 것으로 치부될 때, 다시 말해 그건 그 애라서 그래가 아니라 어려서 그래, 여자라 그렇지 뭐와 같은 말들이 존재를 외롭게 하는 것이다. 대한민국에서 여자로 살아가는 일은 왜 그렇게 힘이 들까? 너무 아쉬워 마. 모든 것에 여전히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을 뿐이니까. 지금껏 살아오는 동안 세상은 당신에게 대체로 공평했습니까? 낯선 곳에서 길을 잃어 짜증을 내며 헤매다 보석 같은 찻집을 알게 되었을 때, 파티 같은 건 체질에 맞지 않는다며 사양하다 억지로 끌려나간 자리에서 새 친구를 사귀게 되었을 때, 생일마다 찾는 부산의 한 호텔에 방이 없어 하는 수 없이 묵게 된 다른 곳에서 한 번도 보지 못한 해운대의 모습을 보게 되었을 때, 별다른 이유 없이 꺼려하던 어떤 사람과 인터뷰를 하느라 어쩔 수 없이 대면하고선 그 사람이 베풀어준 호의로 무려 석 달치의 생활비를 벌게 되었을 때, 나는 거의 매일 일기를 쓴다. 어른이 되어서 일기를 쓴 지는 15년쯤 되었다. 일기는 무수히 지워졌다 새로 쓰이기도 하는데 가끔은 예전에 써둔 일기를 다시 읽어보기도 한다. 이제는 분량이 워낙 쌓여서 한꺼번에 다 읽지는 못한다. 어제는 심심해서 한 5, 6년 전에 일기 2년치를 읽었다. 읽다 보니 그 2년 동안 내게 수많은 크고 작은 행운과 불행이 있었는데, 불행이 단지 불행으로 끝나지 않고 저렇게 뜻밖의 즐거움과 행운을 가져다 준 경우가 무려 11번이었다. 2년 동안 언뜻 불행인 줄만 알았던 그 열하루는 실은 내게 행운의 날이었던 것이다. 7447. 당시 몰던 나의 차 번호다. 그 차를 처음 받았을 때 새로 부여받은 번호의 좋고 나쁨을 가늠해보면 나는 7과 4가 각각 2개다 보니 이것이 행운의 차인지 불행의 차인지 알 수 없었다. 다만 그 차를 모는 동안은 어쩐지 안 좋은 일이 있어도 나중엔 꼭 행운이 뒤따라올 것만 같은 미신과도 같은 예감에 늘 사로잡혀 있었고, 그 덕인지 실제로 대부분 그리 되었다. 그래서 그 차를 모는 동안엔 사가 찾아오더라도 크게 불안해하지 않으며 그 상황을 견딜 수 있었던 것이다. 곧 뒤따라올 7을 기다리면서. 게임은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님을. 이제는 남의 차가 되어버렸지만 닥쳐오는 불행을 불행이라 예단하지 않을 수 있게 된 것만으로도 녀석은 분명 내게 행운의 차였다.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일은 세계와 세계가 만나는 일. 그래서 나는 사람을 만날 때 그 사람의 세계가 넓길 바란다. 내가 들여다볼 곳이 많은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나눌 수 있는 것들이 많은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하지만 가끔은
세계가 전혀 없는 사람도 있더라. 그러니 상대의 입장에서 내가 품은 세계는 면적이 얼마나 되는지도 한 번쯤 생각을 해봐야 한다. 안부. 소리내지 않아도 늘 그 자리에. 너는 너라서 그런 표정을 짓고 그런 말을 하지. 나는 나라서 이런 행동을 하고 이런 생각을 해. 우리는 그렇게 다른 사람들인데 왜 네 기준을 함부로 남에게 적용하는 거니? 무수히 많은 순간들이 모여 영원이 된다. 하여 순간은 작지만 빛나는 영혼의 조각들. 그 아름다운 조각들을 너와 함께 새기려는 게 그리 큰 욕심일까? 서점. 평생을 드나들었어도 나를 알아보는 이 하나 없고 나 또한 얼굴이 익히고 있는 사람 하나 없는 곳. 그래서 내가 누구든 상관없이 마음 편히 찾을 수 있는 곳. 10,000원 안짝이면 원하는 것을 하나쯤 손에 넣을 수 있고 누구도 다급하게 이 책 좀 사라고 소매를 잡아 끌거나 막판 떨이 70% 세일이라며 확성기에다 대고 고래고래 소리를 치지 않아 좋은 곳. 무슨 일이 그리 급한지 앞 사람을 밀치며 지나가거나 타고 있던 사람이 내리기도 전에 먼저 엘리베이터에 올라타는 사람은 아주 가끔만 있는 곳. 나는 오늘도 서점에 간다. 일이 있어도 가고 없어도 간다.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도 가고 책을 사기 위해서도 가고 그냥 야채 김밥이 먹고 싶어서도 간다.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고 느껴질 때, 작은 희망도 찾을 수 없을 것만 같을 때 사람들은 어떻게 스스로를 위로할까? 그럴 때도 나는 서점에 간다. 많은 사람들을 만나지 않는 나이기에 사람을 만나는 일이 힘들 때면 슬프다. 그게 소중한 사람일 땐 더더욱. 용기. 그런 기가 막힌 우연이 우리의 감정을 순간적으로 고조시켜 줄 수는 있겠지만 그 이상 더 뭘 줄 수 있지? 그 이상 뭘 더 바래요? 당신은 왜 늘 상황에 뛰어들지를 못하는 거죠? 갈 때까지 가보세요. 지금 이 순간에 몸을 던져봐요. 비바람이 심하게 몰아치던 어느 날 우산을 쓰고도 몸이 반쯤 젖어 짜증 섞인 마음으로 엘리베이터를 오르는데 이제 막 내려서 밖으로 나가는 사람들이 와하하 비를 맞으며 즐거워한다. 그래, 즐거운 사람들은 뭘 해도 즐거운 법이지. 사실은 비가 성가셨던 게 아니라 내 마음이 흐린 탓은 아니었을까? 네가 그렇게 불평이 많고 타인과 세상에 대해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는 이유는 가진 게 없어서 그래. 네 안목이 남달라서도 아니고 네가 잘나서도 아니야. 단지 가난해서 그래. 네 내면과 환경이, 경험이, 처지가. 그래서였을까? 그날 딴엔 그렇게 차려입고 서점으로 들어가 서성이고 있는데 양복 입은 건물 직원으로부터 내부에서 공사하는 인부로 오인을 받고 수고하신다는 인사를 받았다. 슬픈 부분이네요. 운명. 사실인진 모르겠지만 운명의 상대를 만나면 얘기가 안 끊어진대요. 그럼 내가 평생 읽을 책 같은 사람을 만나면 되는 건가? 가치. 화가 보나르가 평생에 걸쳐 사랑한 그의 뮤즈는 마르트라는 여인이었다. 그런데 그녀는 처음 만났을 때부터 자기 나이를 속였을 뿐만 아니라 본명을 밝히기까지는 무려 30년이란 시간이 걸렸던 뭔가 이상한 여자였다. 극심한 결벽증으로 하루 온종일 목욕만 해댔던 소위 말해 정신이 좀 오락가락하던 그런 여자였다. 그런 그를 보나르는 생이 끝날 때까지 사랑하며 수도 없이 그녀의 그림을 그렸기에 사람들은 수군거렸다. 보나르가 왜 그런 여자를 사랑했는지 모르겠다고. 글쎄,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은 따로 있을까? 내 경험에 의하면 가치란 건 사랑을 함으로써 만들어지더라. 하기 전에 고려된다면 그것은 조건이 될 뿐. 웃을 일이 많아서 웃는 게 아니라 웃을 자세가 되어 있는 사람이 더 많이 웃게 되는 것처럼
가치란 건 원래부터 존재하는 게 아니라 만들어지는 거라는 얘기다. 이 넓은 세상에 너와 나 둘만의 이야기에서는 더더욱. 원래부터 소중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내게 소중한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것. 다른 사람은 보지 못하는 것을 보아주고 다른 사람은 해주지 못하는 이해를 해줌으로써 오직 내게만 대단한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것. 가치란 사랑이란 그런 게 아닐까? 그때 그 사람. 아, 저 사람 내가 저래서 좋아했었어. 사랑할 만한 가치가 있던 사람으로 기억되는 것. 아무도 기억하지 못하는 순간을 홀로 기억할 때 그 순간은 나만의 것이 된다. 어느 날 내가 세상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린다 해도 결정되지 않는 삶, 어려서는 별 대가 없이도 넘치도록 주어지던 설렘과 기대 같은 것들이 어른이 되면 좀처럼 가져보기 힘든 이유는 모든 게 결정되어 버린 삶을 살기 때문이다. 앞으로 내가 할 수 있는 일, 벌 수 있는 돈, 만날 수 있는 사람의 수 등이 30이 넘고 40이 넘으면 대개 정해져 버린다. 장차 여행은 몇 나라나 더 가볼 수 있고 몇 권의 책을 더 읽을 수 있으며 내 힘으로 마련할 수 있는 집의 크기는 어느 정도일지가 점점 계산 가능한 수치로 뚜렷해지는 것이다. 남은 생이 보인다고나 할까? 허나 아무리 어른의 삶이 그런 것이라고는 해도 모든 것이 예상 가능한 채로 몇십 년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은 가혹하다. 고 생각하기에 나는 노력하기로 했다. 너무 빨리 결정지어진 채로 살아가고 싶지 않은 것이다. 남은 생애에도 한두 번쯤은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 생기길 바라며 살고 싶다. 자고 일어나서 막 눈을 떴을 때 또다시 맞을 하루가 버겁지 않았으면 좋겠다. 나 자신을 가꾸는 일이 소중한 이유는 그 일을 함으로써 나와 내 삶이 아직 결론나지 않았다는 걸 스스로 믿고 증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어디로 가는 게 앞으로 가는 건지는 몰라도 맞는 길로 가고 있는지 확신할 수는 없어도 적어도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느낌. 그런 느낌을 가질 수만 있다면 하다못해 살이라도 몇 킬로 빼면서 살아가고 싶다. 그게 별 대수로운 일이 아니라 해도 그런 작은 변화의 여지라도 있어 내 남은 생이 내 몸과 마음이 이대로 정해져 버리는 것을 막을 수만 있다면 나는 노력할 거다. 언제까지고 결정되지 않을 삶을 위하여. 당신을 애처로이 떠나보내고 그대의 별에선 연락이 온 지 너무 오래되었지. 아무도 찾지 않고 어떤 일도 생기지 않을 것을 바라며 살아온 내가 어느 날 속삭였지. 나도 모르게. 이런 큰일이다. 너를 마음에 둔 게. 경계. 지금 뭐해요? 까지도 괜찮지. 시간이 되냐는 뜻일 수 있으니까. 그치만 오늘 뭐 했어요? 로 넘어가면 곤란해. 친구 사이에 물어볼 말은 아니니까. 첫눈이 온다며 연락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 해서 삶이 끝나버린 건 아니야. 그저 인생의 수천여 가지 행복 중 하나를 누리지 못하는 것일 뿐. 참 신기하죠. 내 고민엔 갈피를 못 잡고 허우적대면서 남의 고민을 들으면 해답이 너무나 선명히 보이고 내 집 대청소를 할 땐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기만 한데 남이 집 정리하는 거 도와주러 가면 너는 어떻게 그렇게 정리를 잘하냐는 소리를 들으니 말이에요. 그러니 누구도 가르쳐주지 않고 가르쳐줄 수도 없으며 가르치려 든다면 오히려 웃길 듯 하여 결국엔 스스로를 터득할 수밖에 없는 스스로를 사랑하는 법. 오롯이 나 자신과 마주보는 법. 자기 자신과 가능한 불화 없이 함께 잘 살아가는 법. 팁.
보기 싫은 사람의 전화번호를 함부로 지우지 말 것. 누군지 몰라서 받았다가 낭패를 볼 수 있으니까. 내가 어울리는 사람들의 질은 100% 내가 결정한 것. 누구 탓을 할 필요가 없다. 그게 마음에 안 들면 좀 더 열심히 살아보든가. 너무 긴 부분들은 조금씩 건너뛸게요. 지금부터. 이 바보 같은 놈아. 기분이 나쁘면 나쁘다고 싫으면 싫다고 왜 말을 못해? 약간 박신양 씨 느낌인데요. 왜 말을 못해? 약간 이런 느낌인데. 자신을 불편하게 만드는 이에게 아닌 걸 아니라고 말하지 못하는 사람은 불편해진 관계의 엄연한 공범이라고. 잘 지내. 너랑 영화 볼 때가 제일 재미있었어. 무조건적인 믿음과 사랑을 퍼붓고 싶은 상대를 만났을 때 그 사람이 왜 그렇게 나를 좋아하느냐고 물으면 무슨 대답을 할 수 있겠어. 단지 네가 좋기 때문이라는 말 외엔 다른 어떤 이유도 찾을 수가 없는데. 인간은 결국엔 혼자서 살아갈 수밖에 없고 처음부터 다시 읽을게요. 인간은 결국엔 혼자서 살아갈 수밖에 없고 혼자 보내는 대부분의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삶의 질이 결정된다고 봤을 때 책의 가장 위대하고도 현실적인 효용성은 혼자 있는 시간을 사람들과 있을 때 못지않게 때로는 그보다 더욱 풍요로운 순간으로 만들어준다는 점이 아닐까 한다. 쉽게 말해 바로 이런 순간에 책을 읽어야 한다는 얘기다. 한 번 부탁해서 되지 않는 건 두 번 하지 않아요. 나를 구차하게 만드는 사람에게 할 일은 부탁이 아니라 다만 판단을 내리는 것뿐. 그 사람에 대해, 그 사람이 나를 생각하는 만큼에 대해. 관심과 성이란 부탁을 해서 생기는 게 아니기 때문이죠. 고백. 저는요, 걷는 것을 좋아하고요. 조용한 것을 좋아하고, 아름다운 것을 보길 좋아하고, 맛있는 것 먹기를 좋아하고, 박물관에 가서 오래된 유물을 보는 것을 좋아하고, 사찰에 가는 것을 좋아하고, 처음 갔어도 그리움을 자아내는 곳을 좋아하고, 추억이 많은 곳을 다시 찾는 것을 좋아해요. 그래서 교토를 좋아해요. 이런 나의 고백을 듣게 되는 사람은 아마 그래서 당신과 그곳에 같이 가고 싶다는 뜻으로 해석해도 무방할 테지만 이젠 소용없게 되었는지도 모르죠. 어렵게 산 옷 두 벌을 오늘 백화점에 가서 환불받았다. 적지 않은 돈을 주고 샀는데 과연 그만한 값어치가 있는지, 내겐 정말 필요한 것인지 도무지 확신이 들지 않아 며칠을 고민하다 그리하였다. 매장에 들러 환불을 요구하자 한 곳에서는 두말 없이 처리를 해주었고 한 곳에서는 다소 불친절한 반응을 보이긴 했지만 어쨌든 돈을 돌려받을 수 있었다. 그런데 품 안에 있던 물건을 돌려주고 나자 비로소 그곳이 내게 필요한 것인지 아닌지가 선명해지더라. 한 옷은 그러고 나서 다시 생각이 나지 않았고 한 옷은 내내 눈을 밟혔다. 어떤 게 정말 내가 원하고 필요한 것인지 떠나보내고 나서야 알 수 있었던 것이다. 항상 그렇지만 옷이야 또 가서 사오면 그만이지만 사람은 그럴 수가 없다는 게 문제다. 나는 어쩔 수 없는 관계의 열등생. 늘 틀리면서도 매번 같은 답을 적는다. 버림을 받으면 없던 감정도 생기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 하물며 그토록 좋아하던 사람임에야 더 말할 것이 무에 있으리요. 됨됨이. 누군가 나로 인해 상처받았을 때 내가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는지를 먼저 생각하는 사람과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그의 상처에 집중하는 사람 중 나는 어느 쪽일까?
어느 쪽이어야만 할까? 기억나니? 사람들하고 대화할 때 함께 있는 사람들에게 골고루 시선을 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내게 알려준 것도 너였지. 너는 그렇게 사려 깊은 사람이었는데 그런 너가 세상으로부터 받은 배려는 너무도 적었구나. 어렵게 얻은 마음의 평화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알기에 너를 헝클어 놨다는 것이 너무 미안했다. 누구도 아프게 하지 않고 살아가리라 결심했지만 상처란 건 받는 것도 주는 것도 내 의지로 되는 것은 아니더라. 의미. 예를 들어 고양이를 기르는 남친의 집에 갔다가 옷에 묻혀온 털을 자신의 집과 차 등지에서 발견했을 때 그것은 단순히 연인이 기르는 동물의 부속물이 내 사적인 공간으로 이동했음을 뜻할 뿐만 아니라 어떤 형태로든 서로의 삶과 생활이 겹쳐지고 있음을 상징한다. 하여 어느 날 누군가를 만나게 되어 그의 지극히 개인적인 물건이 내 집, 내 방 안에 덩그러니 놓여있는 모습을 볼 때면 새삼스레 낯선 느낌과 함께 묘한 애틋함이 들기도 하는데 그것은 당연하게도 누군가에게 애착을 갖게 되면 그가 쓰는 물건까지도 남다른 의미를 주기 때문이다. 이렇듯 나 아닌 다른 존재에게 평범 이상의 각별한 마음을 갖게 된다는 건 평소 무심하고 무의미했던 수많은 것들이 비로소 의미를 갖게 되는 아주 작고 사소한 것들조차 특별한 일이라고 할 수 있다. 그것이 유한하기에 드문 일이기에 더더욱. 우리는 서로를 가지려고 만나는 게 아니라 단지 좋아하고 그리워하기 때문에 만나요. 그러니 누구도 누구의 것이 될 필요는 없는 거죠. 하여 나는 끝내 온전히 당신의 것이 되지는 못할 때지만 그렇다고 너무 서운해하지는 마세요. 그건 내가 당신뿐만 아니라 그 누구도 가질 수 없는 이치와도 같은 거니까요. 아, 너를 네 자리에 그대로 놔두는 일이 바로 너를 갖는 길이라는 걸 조금만 일찍 알았더라면. 다정하게 서로를 지탱하던 감정의 주가 어느 날부턴가 균형을 잃고 한쪽으로 기울기 시작하면 연애는 그 어떤 관계보다 갑과 을이 잔인하리 많지 명확한 권력관계로서의 민낯을 드러낸다. 이때 관계의 종말을 부채질하는 것은 늘 을의 조급함인데 고통받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면 낼수록 상대는 더 냉담해질 뿐이기 때문이다. 그러니 덤덤하라. 안되면 덤덤한 척이라도 하기로 하라. 그것만이 고통 속에서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생각을 조금만 바꾸면 인생이 바뀐다고? 말이 쉽지 누가 그걸 모르니? 바로 그 생각을 바꾸기가 때로는 인생을 바꾸는 것만큼이나 힘드니까 이러는 거잖아. 명절이며 우리는 사이가 좋을 때나 안 좋을 때나 늘 통화를 했지. 언제나 집에 내려간 네가 먼저 전화를 했었고 헤어졌지만 이렇게 여전히 명절 때 통화를 하고 있네. 우리. 이제 세상 사람들은 옛날처럼 영원한 사랑을 기대하진 않지만 인생에는 아직도 비밀이 많아. 그리고 그건 슬프지만 분명 비극은 아니야. 복 많이 받길. 영혼의 짝을 기다리고 진정한 친구를 찾아 헤매던 날들이 내게 보상해준 것은 무엇일까? 나의 결핍은 친구나 가족, 연인이 메워줄 수 없다. 그들은 나의 결핍을 채워주기 위한 존재가 아니며 그들 자체로 각자의 결핍을 스스로 메워가야 하는 독립적인 존재들일 뿐이다. 수없이 많은 상처를 주고 또 받으며 다시 한 해를 보냈습니다. 누군가를 여한없이 원망하다가 결국엔 나를 돌아보는 것으로 내가 받은 것보다 준 것에 대해 생각하는 것으로 이 해의 끝을 보내게 되어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내가 아는 어떤 똑똑하고 자존심 세고 독립적으로 보이는 아이들이 실은 아르바이트 한 번 하지 않고 순전히 부모에게 받는 돈으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걸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생존을 위해서 노력하지 않는 삶에서 비롯된 모든 세상에 대한 의문과 생각, 꿈들은 공허할 수밖에 없는 것이거늘. 그래서 다들 그렇게 밥벌이를 위해 필사적이거늘. 세상이 공평하다면
그 돈을 줄 수 있는 부모를 만난 것은 행운이겠으나 그럼으로써 너의 사유가 좀 더 가치 있는 것이 될 기회를 박탈당한 것은 일종의 불행이라 할 수 있겠지. 바라고 또 바라고 포기하지 않으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 선택, 인생을 살아내느냐 아니면 견디느냐에 관한 문제. 행복, 행복해서 삶이 소중한 게 아니라 삶이 소중한 것을 알기에 지금 이 순간이 행복한 것. 다짐, 그러니 잘해야 돼. 안 그러면 소중한 것들을 잃어버리게 될지도 몰라. 내게 인생은 경주가 아니라 혼자서 조용히 자신만의 화단을 가꾸는 일. 천천히 가는 것이 부끄럽지 않습니다. 나보다 빨리 달리는 사람들이 앞서간다고도 생각지 않고요. 오늘도 감사히 보내시길. 시간이란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흔한 선물은 아닙니다. 오랫동안 간절히 원하던 것을 마침내 갖게 되었을 때 왜 생각만큼 기쁘지 않을까? 하지만 다시 이것을 놓아버린다고 생각하면 어째서 여전히 아찔할까? 네, 이상입니다. 좀 오래 읽었는데요. 사실 중간에 너무 길거나 조금 이 스토리와 관련된 부분은 제가 조금씩 건너뛰었어요. 계속 지금 사실 머리를 감고 바로 녹화를 해서 머리가 흘러내렸는데 계속 이렇게 손을 움직여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어찌됐든 이석원 씨 이야기 산문집은 개인적으로는 보통의 존재가 더 좋은데 읽다 보면 중간에 하면서 공감 가는 게 있어요. 그 뭐랄까 좀 나이 들면서 느끼게 되는 여러 가지 모호한 그런 감정들, 생각들이 약간 한 번씩 자기 자신한테 빗대어서 돌아볼 수 있는 게 굉장히 저는 좋더라고요. 어쨌든 오늘 이 시간을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다음번에는 더 재밌고 기분 좋은 책으로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